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실 몇 번이나 쓰다가 지웠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17년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인데 이걸 꺼내도 될까 싶어서 밤을 몇 날 며칠 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처럼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며느리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시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그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들으시면 아마 어머, 세상에 하고 손뼉을 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내기 전에 혹시 저처럼 인생의 구비구비를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이라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의 사연이 세상에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이고요. 28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이야 45이면 한창 때라고들 하지만 제가 시집 가던 그 시절만 해도 28이면 동네에서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던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집을 늦게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집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어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살이 오른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창시절 내내 뚱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선을 보러 나가면 상대 남자가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순영아, 사람은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 보고 사는 거다. 너처럼 속 깊고 정 많은 애가 어디 있다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다. 그 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정만호 씨였어요. 만호 씨는 동네 작은 철물점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말수도 적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참 순했어요. 처음 만난 날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좀 많이 시켰는데 보통 남자들 같으면 많이 드시네요 하고 은근히 비꼬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빙긋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더 시킬까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외모로 평가받으며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를 뵙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만호 씨 손에 이끌려 시댁 마당에 들어섰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니 아들을 향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만호야. 며느리감이 왜 이렇게 덩치가 좋냐? 무슨 씨름 선수 데려온 줄 알았다. 마당에 서 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그런데 만호 씨가 엄마 그런 말하지 마 하고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러시더군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지. 며느리가 복스럽게는 생겼다. 됐냐? 그 복스럽다는 말이 그 시절 그 집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내가 잘하면 마음을 여시겠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집이라는 게 며느리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통하는 거라고 친정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예식장도 동네 작은 곳으로 잡았고 제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혼수랍시고 변변한 것도 못해 갔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만호 씨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집은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돼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당시 21살이던 시누이 미경이까지 한 지붕 아래 5 식구가 부대끼며 사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게 새벽 5시. 저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맏며느리가 늦잠을 잤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5 식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국이 식으면 안 됐고 시누이는 아침을 꼭 따뜻한 밥에 계란 프라이를 얹어 먹어야 했어요. 상을 다 차려놓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너는 살이 쪄서 입맛도 둔한가 보다. 간을 못 맞춰. 또 어떤 날은 이러셨죠. 반찬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살은 그만 좀 찌워라. 보기 흉하다. 여러분, 저는요. 그 집에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식구들 다 먹고 나면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부엌 한 구석에 서서 후루룩 먹는 게 제 끼니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살이 안 빠진다고 늘 타박이셨습니다. 마치 제 몸이 이 집의 수치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만호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어머니와 달랐어요. 제가 부엌에서 찬밥을 먹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언니 이것 같이 먹어요 하면서 자기 방에 숨겨둔 과자나 빵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요. 언니, 우리 엄마가 원래 입은 거칠어도 속은 안 그래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미경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미경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 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쌈짓돈을 몰래 보태준 적도 있어요. 미경이 시집갈 때 입을 한복은 내가 꼭 좋은 걸로 해주마. 그렇게 약속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제 시집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둘째를 낳고 사흘 만에 부엌에 들어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누가 끓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옛날엔 애 낳고 바로 밭일도 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엄살이 심해하시면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명절은 또 어땠고요. 차례 음식이며 손님상이며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느라 하루 종일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일은 잘해. 덩치가 있으니까 힘은 좋잖아. 호호. 친척들이 다 같이 웃을 때 저는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 기름이 묻어서 눈이 따가웠어요. 그래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또 왜 청승이냐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남편 만호 씨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러워서 밤에 이불 속에서 훌쩍이면 등을 토닥여주면서 미안해, 순영아. 엄마가 원래 저러시잖아. 조금만 참자, 응? 그 말만 반복했어요. 조금만 참자. 여러분, 저는 그 조금만을 17년을 참았습니다. 17년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제가 45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누이 미경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8, 미경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신랑감이라고요. 저는 정말 내 일처럼 기뻤습니다. 17년 전 제가 부엌에서 찬밥을 먹을 때 빵을 가져다 주던 그 어린 시누이가 어느새 자라서 시집을 간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약속했던 대로 좋은 한복을 해주고 결혼식 날에는 제일 예쁘게 꾸미고 가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 쳐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군요. 평소와 다르게 좀 머뭇거리시는 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니 이윽고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17년을 참아온 제 가슴에 두 번 다시 아물지 않을 못을 박았습니다. 순영아, 저기 미경이 결혼식 말이다. 너는 안 오는 게 어떻겠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면서 그러나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돈댁이 아주 번듯한 집안이다. 신랑 쪽 친척들도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뚱뚱한 며느리가 떡하니 가족석에 앉아 있으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사돈 복이 쪽팔려서 안 되겠다. 미경이 앞날을 봐서라도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린 그 수천 번의 아침상, 산후 사흘 만에 끓인 미역국, 기름 냄새 속에서 삼킨 명절의 눈물,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 동안 저를 그 집에 붙들어 맸던 어떤 줄이 그날 밤 부엌에서 소리 없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싱크대로 돌아서면서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게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평온했는지 시어머니가 오히려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순순히, 그것도 시원하게 대답을 하니까 당황하신 거죠.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그게 마음 편할 거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그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정신으로요. 그래, 어머니. 제가 그날 집에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그날 제가 왜 그 집에 꼭 있어야 했는지를 평생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부엌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만호 씨의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1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날따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17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얼 모았는지 아세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약가, 시아버지 병원비, 미경이 대학 등록금 보탠 돈, 명절마다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채운 차례 비용, 집안 대소사에 들어간 돈, 저는 그 모든 걸 영수증과 통장 기록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림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었다는 증거 같아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자 맨 아래에는 통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명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긴 통장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식에 안 오기로 했으니 마음이 놓이셨는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미경이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게 들락거리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대기업 부장이래요. 사돈댁도 어찌나 점잖은지. 호호. 그런데 정작 결혼식의 주인공인 미경이는 어쩐 일인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라면 들떠 있어야 정상인데 미경이는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미경이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17년 전 제게 빵을 가져다 주던 그 어린 소녀의 눈빛 그대로,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된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해. 내 결혼식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언니, 저 사실 이 결혼하기 싫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아. 대기업 다니는 좋은 신랑이라며. 미경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그 사람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것만 보고 저한테 무조건 시집가라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막말을 해요. 네가 나 같은 사람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 친정이 가난해서 내가 봐주는 거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한테 손찌검까지 했어요. 미경이가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멍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이 번쩍하고 밝아지더군요. 미경아, 엄마는 이 사실을 아셔? 미경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가 다 그렇지. 결혼하면 괜찮아진다. 그 정도 조건의 남자를 어디서 또 만나냐. 참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저 무서워요. 저 어떡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17년 동안 부엌에서 삼켜온 모든 눈물이 그날 미경이의 팔뚝에 든 멍 앞에서 단단한 용기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는 미경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잘 들어. 너는 그 결혼 안 해도 돼.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결혼식 날 언니가 갈 거야.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가 꼭 갈 거야. 너 혼자 그 자리에 두지 않을 거야. 미경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두 가지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는 미경이를 그 끔찍한 결혼에서 구해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17년 묵은 제 한을 푸는 것.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경이가 만나던 그 신랑감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사는 흥신소 아니 정확히는 사람 찾는 일을 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남자 대기업 부장이라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작은 회사 계약직으로 그것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폭력 문제로 이혼한 전력까지 있었어요. 전 부인도 그 남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치듯 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통장이냐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날 예식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핵심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빈 강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해 전 사업을 하시다 크게 실패하셔서 집안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살고 있는 그 집도 사실은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빚을 누가 막았는지 아세요? 바로 저였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 그리고 제가 17년 동안 살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 그 돈으로 제가 시댁의 빚을 갚고 그 집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 만호 씨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 김순영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때 만호 씨가 당신이 다 갚아줬으니 집은 당신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빚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도장을 찍으셨고요. 그렇게 그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 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저는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껏 차려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향해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순영아, 우린 간다. 너는 집 잘 보고 우리 올 때까지 설거지나 해놔라. 호호.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당당하게 가자. 그리고 저는 그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으로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본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
양가 친척들과 하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석에는 그 남자의 친척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신부 측 가족석에는 시어머니가 화사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돈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굳어버리더군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잔뜩 독이 오른 채로 속삭였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사돈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17년을 참아온 제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 저는 조금도 떨지 않고 오히려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미경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단상 위로 올라가려던 신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신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랑님, 본인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 서류에 따르면 그건 사실이 아니더군요. 작은 회사 계약직에 빚이 수억 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 한 번 결혼하셨다가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하셨더군요. 맞습니까?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이게 무슨 헛소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여기 있는 자료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미경이 팔에 든 멍은요? 신랑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미경이한테 손찌검을 한 증거인데 이것도 헛소리입니까? 그 말에 미경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기 팔에 멍을 들어 보였습니다. 홀 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신랑 측 가족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미경이의 팔에 든 멍을 보시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미경아, 저게 사실이냐? 너 정말 맞은 거야? 미경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엄마한테 말했는데도 엄마가 참으라고만 했잖아. 엄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체면과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분이 정작 자기 딸이 위험에 처한 것도 모르고 오로지 대기업 부장 사위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신랑 측에서 그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경사스러운 날에 와서 행패를 부려?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 우리 아들을 모함해? 저는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7년 묵은 한이 담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한마디였어요. 저요? 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 김순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뚱뚱해서 쪽팔린다는 이유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죠? 그 쪽팔린 며느리가 오늘 댁의 아드님 같은 사람한테서 우리 미경이를 구하러 왔네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두 집안 모두 똑똑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홀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곧 하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랑 측 가족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통쾌한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 미경이를 살렸어.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는 이걸 어떻게 다 알았니? 그리고 그 서류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야 우리 집이지. 만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영. 제 이름으로요. 시아버님 사업빚으로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을 때 제 친정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돈과 제가 17년간 아껴 모은 돈으로 그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 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7년 동안 가슴에 담아둔 진심을 조용히 풀어냈을 뿐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집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17년 동안 뚱뚱한 며느리로만 보셨더군요. 제가 이 집을 위해 무얼 했는지는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던 그분이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우신 거예요. 순영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큰 죄를 지었어. 그날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 후로도 한동안 동네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동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을 망신 주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 미경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 만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뒷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그 옆에 앉은 미경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집에 도착하자 만호 씨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운전대를 꼭 쥔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영아, 나나 정말 나쁜 놈이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나는 그냥 참자는 말만 했지. 한 번도 당신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 당신이 이 집 빚을 다 갚았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한 번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영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그저 마음이 시리고 또 후련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이름을 그렇게 애절하게 불러주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만호 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 어머니 밑에서 평생 눌려 살았던 사람인데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이제부터는 옳은 게 무엇인지 알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쪽 편에 서줘요. 어머니 편도 내 편도 아니라 옳은 것에 편해요. 만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 씨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던 그분이 이번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순영아, 오늘 일을 겪고 나서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다.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 너는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저 살이 쪘다는 이유 하나로 너를 부끄러워했어.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생 거칠게만 느껴졌던 그 손이 그날따라 어찌나 작고 야위어 보이던지요. 순영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겠니? 네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마. 이 집이 내 집이라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여기 있겠냐? 여러분, 그때 저는 17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그 모든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그 서류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저 저도 이 집의 떳떳한 한 사람이라는 걸 한 번쯤은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나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요. 시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외모를 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부엌에 먼저 나와서 순영아, 오늘은 내가 국 끓일 테니 너는 좀 더 자거라 하시더군요. 처음엔 어찌나 어색하던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정이라는 게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이 되어도 이제는 저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미경이 그리고 만호 씨까지 다 같이 부엌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호 씨는 서툰 솜씨로 전을 뒤집다가 다 태워 먹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온 가족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우리 미경이요. 그 끔찍한 남자에게서 벗어난 미경이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는 게 쉽게 아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미경이 곁에는 이제 든든한 가족이 있었어요. 저는 미경이를 데리고 좋은 상담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언니, 나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언니 덕분에 알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요. 그로부터 2년 뒤 미경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직업도 조건도 그전 남자보다 훨씬 평범했지만 미경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미경이의 두 번째 결혼식 날 저는 약속했던 대로 제일 예쁜 한복을 미경이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족석 맨 앞자리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앉아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날 미경이가 신부 입장을 하면서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정엄마예요. 결혼식 소동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나무를 팔며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요. 그 돈으로 시댁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마음 아파하실까 봐서요. 그날 제가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자 친정엄마는 제 거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사람은 마음 보고 사는 거라고 했었지. 그 말이 너를 그렇게 오래 고생시킬 줄은 이 어미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 딸.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말했습니다. 45 먹은 딸이 68 노모의 무릎을 베고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정말 마음 보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동안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지.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봐요, 엄마. 결국엔 다 좋게 됐잖아요. 엄마가 평생 흘린 땀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옛날 제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자장가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 무릎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7년의 설움, 그리고 그 한순간의 통쾌함.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살이 쪘다고,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깔보는 이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마음속에 있다는 거요. 저는 17년 동안 뚱뚱한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정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집을 일으켜 세우고 위기에 빠진 시누이를 구해내고 끝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멸시와 무시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과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혹은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부디 범하지 마시기를요. 자, 이제 정말 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시간 가까운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17년의 제 세월처럼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시간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보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 함께 서로의 인생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가슴 따뜻하고 통쾌한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